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광이 안 들어오니 우리 교체를 하는데 강원도 사람들은 겨울 농사를 안 지니까 그냥 놔두거든요. 그러다 보면 천장에 떨어진 물에 의해서 피해 몇백 개가 나와서 과일이 유통 과정에 터졌다는 얘기는 많고, 강원도 지역에서는 결로소에 의해서 농장 자체를 망쳤다는 얘기 보고도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들은. 그래서 이거는 결로소가 문제고 보이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과일 물른 이유도 되게 많죠. 이렇게 보면. 이거는 트리아졸계의 농약 피해인데요. 그러니까 농약은 트리아졸계 약재 피해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파리가 이게 시커멓죠. 생장점이 뭉쳐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성장 속도가 늦어지거든요. 이거는 농약 중에서 우리가 살균제 계통 중에서요. 생장점이, 그러니까 식물체가 세포를 합성하는 걸 저해하는 이런 몇 가지 농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농약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관주는, 특히 살균제 같은 경우는 관주를 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살균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보호제가 있고 침투이행성 약제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보호제는 관주에도 상관이 없는데 침투이행성 약제는 우리가 웬만하면 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침투이행성을 관주했을 때 뿌리로 돌아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일으켜날 수가 없어요. 특히 요 약제 같은 거, 트리아졸계에서 메트코나졸한 약제는 토마토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5화방 이후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5화방 이후가 되더라도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살균제를 관주할 때는 잘 보셔갖고 침투 이행성 약제는 회피하시고요. 보호제라고 해서, 보호제는 뭐냐? 침투하지 않고 식물체 표면에 붙어 있다가 곰팡이나 세균이 침투하게 못 막는 약들이 있어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침투 이행성 약제 같은 경우는 식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등록이 돼 있어도 웬만하면은 못 쓰게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고만 내지 않으면은 먹고 살고 남는다고 했죠. 그래서 큰 사고 내지 않는 게 제일 중심이라 웬만하면 살균제 중에서 침투이행성 약제는 관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특히 우리는 수경 재배로 하잖아요. 수경 재배를 하는 경우는 토경 재배보다 피해가 더 심해요. 관주를 했을 때. 그래서 살균 재배는 넣으실 때 침투 이행성 약제는 수경 재배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관주할 때. 그냥 뭐 제가 이제 상품명으로 해서 뭐 하는데 고추탄이라든가 가지란이란 약제가 있는데 이건 침투 이행성이 아니라 그냥 뿌리에서 곰팡이 같은 걸 줄여주는 약제거든요. 이런 것들은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보다 식물체가 흡수한 약제는 좀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위험하게 보거든요. 이것들을. 요 중에 보면은 이제 또 농약 피해 중에서 하나가 꽃이 이렇게 안 나와요. 지금 봤을 때 생육으로 봤을 때는요, 경경이 너무 두껍지도 않고 해서 알맞았거든요. 밸런스는 맞았거든요. 이게 트리아졸계 살균제를 잘못 맞게 되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요. 이 실제로 이제 근데 뭐 이거 날아갔다고 해서 그 농약을 뿌리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닌데 뿌리긴 뿌리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 굉장히 그 침투이행성 약제, 그러니까 침투이행성 약제를 예를 들어서 어제 뿌렸는데 오늘 또 뿌리면 안 되겠죠. 어제 뿌렸으면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턴을 덜렸다 뿌리시면 돼요. 너무 자주 뿌리게 되면은 바로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겠다. 누적 피해요. 보세요. 침투이행성 약을 뿌린다고 보세요. 오늘 뿌렸어요. 들어갔죠, 약이. 내일 또 뿌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이 추가로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양량을 2배로 친 거와 똑같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더 꽃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꽃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볼게요. 꽃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력이 너무 강할 때, 아닌 세력은 그냥 그럭저럭 그러는데 광이 너무 없을 때, 광이 없고 광이 없고 세력이 너무 강할 때 꽃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 보시게 되면은 세력은 어때요? 너무 강하진 않죠. 이 정도면은 별로 괜찮은 편이에요. 굉장히 밸런스 맞았고. 광도 요 시기 되면 한 5월 달이기 때문에 광도 3, 4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꽃이 안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광과 초대의 영향은 아니고 다른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꽃이 안 나올 때 일교차를 크게 만들어라, 또는 꽃이 안 나올 때 온도를 높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그게 아니죠. 그 약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꽃이 안 나올 확률이 계속해서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꽃이 안 나는 원인도
찾아보셔야 돼요. 세력이 강해도 그렇고 광이 없어도 그렇고 광에 비해서 세력에 비해서 광이 너무 없으면 그렇고 그 다음에 너무 자체가 비대해도 그렇고 너무 세력이 약해도 그렇고 또 이런 약해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다양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번 시험을 내볼게요. 꽃이 안 나온 이유가 1번 침투이행성 약제에 의해서 2번 그러니까 보호제에서 그러니까 침투이행성이 아니라 보호살균제에 의해서 3번 광량이 너무 없어서 4번 너무 소태가 강해서 그럼 뭐가 답이에요? 2번이죠. 그러니까 보호제 그러니까 침투이행성 약제가 아니라 작물 보호하는 그러니까 표면을 보호하는 약제에 의해서 절대로 약해가 나올 수 꽃이 안 나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꽃이라는 거는 몸에 들어가서 꽃의 분화를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서 꽃의 분화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냥 보호살균제는 뭐예요? 표면에서 밖에서 그 곰팡이가 못 들어오게 막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딱 봤어요. 꽃이 안 펴. 그럼 뭐예요? 일단은 환경도 보고 과거에 뿌렸던 약을 최근 2주간 뿌렸던 약을 목록을 다 갖고 와고 돼야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어떤 약을 넣는지 찾아보죠. 쭉 찾아보고 이 중에서 꽃을 안 나오게 하면 스트로비게인 약제라든가 이런 트리아족의 약제를 끄집어내죠. 여기서 이제 약 간격을 보고 그 다음에 세력을 보고 확인해서 이 약에 의해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두아 방 정도 건너뛰면은 회복될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꽃이 이제 착과가 안 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벌 수정을 다 할 거예요. 내가 오이는 수정 안 해요. 오이는 벌이 해충이에요. 오이는 벌이 해충이고 우리가 토마토가 되건 딸기가 됐던 파프리카가 되든 전부 수정을 할 거예요. 벌 수정을. 왜냐면 호르몬 수정은 사람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벌 수정을 할 건데 그러면은 벌이 무는 걸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비 포인트라고 해서 비가 이렇게 해서 벌이 이제 그 무른 자국이 미세하게 나야 돼요. 돋보기로 봤을 때 작은 구멍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갈변이 됐다. 그럼 우리가 의심할 게 있어요. 뭐냐? 이게 갈변됐다는 얘기는 벌이 어떻게 했어요? 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많이 부른 거죠. 많이 불었죠 벌이. 그냥 한마디 말해서 이렇게 물고 가야 되는데 물고 뒤틀리고 막 이렇게 했죠. 왜 그랬을까요 벌은? 왜 쓸데없이 자꾸 물었을까요? 꽃을 왜 물었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그렇죠. 했더니 꽃가루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와. 그럼 어때요? 한 번 더 물었겠죠. 근데 이런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꽃의 수가 벌에 비해서 적을 때 그럼 벌 입장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물겠죠. 그 또 하나가 꽃가루 자체가 적을 때 없으면 안 와요. 적을 때 와요. 그러면은 꽃가루가 적다는 얘기는 수정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요? 되긴 되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꽃가루가 많으면 잘 되는데 꽃가루 수가 적으면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렇게 갈변될 정도로 물었다는 얘기는 의심하자. 벌이 꽃가루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의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토마토나 파프리카에서 착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꽃을 따라 항상 꽃가루가 있는지를 확인해봐요. 안에를. 이도 꽃가루가 있을지 없나 확인해봅니다. 꽃가루 확인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유리면 시커멓죠. 여기다 꽃가루 털면 어때요? 노란색이나 하얀색 가루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딸기도 마찬가지로 털면은 흰색 가루가 있어야 돼요. 흰색 가루가 없으면 수정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때 호르몬 처리해야 될 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착과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왜 착과가 안 됐나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온도는 지금 4월 달인데 최고 온도가 2, 3도밖에 안 돼. 고온에 의해서 착과가 안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착과가 안 됐을까를 봤는데 이게 보면은 다 된 게 아니라 한 12개가 열려야 되는데 한 반밖에 안 열렸어요. 한 6개, 7개 착과 안 됐어요. 한 2~3가 반. 그럼 우리가 왜 그런가를 찾아봤더니 이거 보니까 특히 남쪽 하우스가 제일 심하더라. 그러니까 하우스가 있는 남쪽 방향이 제일 심해요. 남쪽의 첫 번째 하우스가 제일 심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야, 온도랑 좀 관련이 있겠구나.
남쪽.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 맨 가쪽에 있는 놈이 제일 심한. 해가 뜨는 쪽이 제 가쪽이 제일 심하더라는 거거든. 왜 그러고 그 가쪽이 남쪽이 더 심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럴까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 이제 이게 나왔어요. 남쪽과 동쪽은 일단은 온도가 빨리 올라가요. 다른 곳보다. 근데 어떤 거냐면은 저녁에 4월달에 바깥 추워요, 따뜻해요? 추울 때는 엄청 추워요. 꽃샘 추위라고 하죠. 그게 바로 4월달이에요. 가끔 4월달에 과수 며칠 추워갖고 뭐 복숭아꽃이 다 얼어 죽었다는 등 이런 얘기 나오죠. 바로 그때가 유식이거든요. 그러면 외부 온도가 거의 0도까지 떨어졌는데 해는 어때요? 매우 강하죠. 그러면은 해가 뜨고 일출 후고 나서 한 2시간 만에 야간 온도는 내부 온도가 5도 7도였는데 불과 2시간 만에 25도까지 올라갔다 쳐봐요. 그러면은 20도의 온도가 18도의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가 버렸죠. 이때 꽃에 스트레스 받아 꽃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화율이 60%였다는 얘기는 보세요. 일화방에 내가 얼마 손해 본 거예요? 1헥타 기준으로 약 1000만 원, 최소 700에서 한 1000만 원 손해 본 거죠. 이거를. 그러면은 이것은 왜 그랬느냐? 요 시기에 꽃이 필 때 온도가 급상승해서 고온 피해가, 여기서 말하는 고온 피해는 절대 온도가 아니라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간 그 온도의 고온에 의해서 바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고온 피해라고 하면은 단순히 절대 온도 높아서 그랬다 생각하는데 이 온도가 35도라고 해도 천천히 올라간 거랑 갑자기 확 올라간 건 전혀 다르다. 확 올라갔을 때 피해가 훨씬 커요. 그랬더니 입도 이렇게 다 찼어요. 이렇게. 입이 왜 탔을까요? 결로가 맺혔겠죠. 결로 맺혀 입이 타버렸죠. 이렇게 타버리고 과일은 꽃이 다 떨어지고. 요건 가스장입니다. 가스장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난방기 가스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토양 재배할 때 그 퇴비에서 오는 가스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 가스장애 발생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 가스 중에서 혹시 아질산 가스로 들어봤어요? 아질산 가스. 우리가 아질산 가스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디젤 엔진, 우리 경유차에서 나와요. 그래서 경유차에서 아질산 가스 나오지 말라고 뭐예요? 뭐 쓰죠? 요소수 쓰죠. 바로 아질산 가스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 아질산 가스가 토마토나 오이나 이런 데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데 잎이 이렇게 타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요 놈들은 뭐냐면요. 지금 이 안에다가 유박이라든가 개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비둘기똥이라든가 갈매기똥이라든가 넣었을 때 그러면은 넣는 게 수입해 와요. 내가 저 갈매기똥 피해도 내가 봤어요. 이따 별거 다 듣더라고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개분, 갈매기똥, 유박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다른 퇴비에 비해서 뭐가 많죠? 질소가 많아요. 질소가 많다는 얘기는 뭐가 나올 수가 있다? 아질산가스가 나올 확률이 높다. 아질산가스가 나오게 되면 바로 식물트리 이파리가 타버리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어떤 작경 같은 경우는 유박을 넣으셨는데 그때 피해가 발생했는 그때 10월 달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2월 달에도 심었는데 또 죽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못 심었어요. 1년간. 그래서 우리가 토양 재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질산가스에 대해서 대처가 될 수 있으면은 질소기가 많은 퇴비를 온실 안에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거고, 이건 난방기 피해 저희 제가 쓰던 온실인데요. 난방기 그 버너가 터지면서 그 안으로 가스가 유입돼 갖고 연통이 터지면서 가스가 유입돼 갖고 안에가 갔더니 아침에 출근했는데 냄새가 무슨 냄새가 기름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니까 이파리가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파리가 전부 다. 아질산가스 피해가 시다. 근데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피해 보고서 농약방 가잖아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밀양요소 결핍이다. 그래서 뭐를 넣어줘야 됩니다. 뿌리 밝은 재를 넣어주고 이렇게. 그럼 돼요, 안 돼요? 하나 마나 최대한 환기시키고 아무리 추워도 최대한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버티다가 정 해결 안 되면 재배 포기해야 되거든요. 작게를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이런 거 포기해야 돼? 가스 계속 나옵니다. 요거는 요 사례는요. 제가 2015년도에 이제 그 세도 사람들이 이제 세도 논산 사람들 특히 세도 분들이 좀 말이 많으세요. 요분들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보이지 못했던 특별한 시드름병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2014년 12월이 따뜻했어요. 2012월이.
겨울이 따뜻했어요. 그 땅이 안 얼었어요. 땅이 안 얼으니까 어때요? 밖에 있던 물이 온실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온실에서 맨 가쪽 애들이 봄이 되니까 시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아보니까 뿌리가 다 썩어 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은 겨울철에 땅이 얼지 않으니 눈 녹은 물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온실 가쪽에 있는 습이 그 땅이 습해져 가고요. 거기서 뿌리가 썩고. 근데 왜 3월에 시들었을까요? 1, 2월 달엔 뿌리가 적어도 증산량이 적으니 알 수가 없어요. 잘. 약간 생육이 안 좋구나 정도만 알지 뭐 죽진 않거든요. 근데 3월 되면 갑자기 광량이 세짐에 따라서 시들어 죽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뿌리 발달이 이제 안 됐던 이유가 바로 겨울에 따뜻했기 때문에 그 땅이 얼지 않았고 땅이 얼지 않아서 측면에서 물이 들어왔다는 것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수경 재배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경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지하부가 습해졌다는 얘기는 뿌리에서 병이 떠나고 뿌리 발달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약반기 때는 굉장히 물을 조심해서 적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에 한 파라반 기준으로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주거든요. 근데 12월달 같은 경우는 내가 8월에 심어서 12월이 되면 거의 파라방 이제 도달하거든요. 파라방, 구하방 도달하는데 그때 물 주는 양이 평당 8포기 심었을 때 500ml밖에 안 줘요. 500ml 안 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하고 12월달로 몇 배 차이가 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4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 적게 줘요. 엄청나게. 근데 토양에서는 어땠어요? 가쪽에서 물이 트여들으니까 물이 없어야 되는데 물이 옆에서 들어오니까 습해가 발생한 거죠. 이들은. 지금 이제 공동과 관련해서 이제 또 사례들을 좀 보여줄 건데요. 공동과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공동과가 있어요. 이 공동과는 뭐예요? 속이 비는 과일이거든요. 토마토에 속이 비죠. 속이. 근데 원인이 몇 가지예요? 많죠. 이건 뭐냐면 첫 번째가 호르몬 장애의 공동과. 이거는 과일은 큰데 속이 비어 있어요. 호르몬을 한 번만 쳐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치게 되면은 호르몬 장애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일이 큰데 속이 비어 있다. 그러면은 호르몬 장애일 가능성이 높겠다 판단을 해요. 두 번째가 이제 과다 영양 공동과. 이건 뭐냐면은 얘가 약반기 때 나무가 두껍잖아요. 나무가 너무 비대해지면 이제 착과가 잘 되지는 않지만 착과됐을 경우에 과일 하나만 커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과일은 큰데 이렇게 속이 이렇게 굴곡해지면서 이 안에가 속이 비는 증상. 얘는 그래도 얘에 비해서는 속이 차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찌그러지죠. 과일 얘도. 그 다음에 고온의 공도가. 얘는 어떤 현상일까요? 얘는 이유가 뭐냐면요. 속이 온도가 높으면 과일이 빨리 익거든요. 근데 광합성량은 적은, 그러니까 호흡량은 많아요. 내가 광은 많은데 너무 온도가 높다 보니까 호흡량이 많은 상태가 돼요. 근데 광합성은 이제 충분히 못했죠. 그런데 과일이 어떻게 해요? 온도가 높으니 온도에서 빨리 익어버리죠. 그때 다 크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익어버린 거죠. 이건 뭐예요? 광합성 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부족해요? 채워지지 못한 거죠. 안에다가 광합성 양분. 얘도 영양분에 공동화하는 것도 마찬가지. 안에 다 못 채운 건데 얘가 과일이 클 때 양분이 충분히 가지 못했지만 이거는 그래도 이제 안에 찬 상태가 돼요. 왜냐면 그래도 이제 양분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얘는 속이 보시면 과일이 작잖아요. 삼각형이 작잖아요. 이것들은 바로 고온에 의해서 과일의 다 사이즈가 다 크기 전에 익어버리고 양분이 채워지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요거예요. 하나방에 이렇게 5개씩 달아버리면은 내가 광합성 양분이 오지라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내가 광합성한 양은 한계가 있는데 과일이 너무 많아. 과일 수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분을 여러 과일에 배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속이 과일을 작아지고 속이 비는 과일이 생긴다. 과다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얘는 호르몬 장애고 얘도 양분 장애이긴 하지만 양분이 그렇게 오지는 않지만 고온과 많은 척과는 이거 완벽한 광합성 양분이 부족해 채워지지 못해서 오는 공동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각기 다른 방법이 되겠죠. 첫 번째 거는 호르몬을 치는 방법을 다시 가르쳐야 되겠죠. 이거를 호르몬을 이렇게 치십시오 하고서 우리가 호르몬 치는 방법을 복사에다가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대고 알려주면 되겠죠. 이 비번은 뭐예요? 적엽이라든가 생육을 생식에서 영양의 생식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가 환경 제어하는 기술을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죠. 이건 환경 관리에서 얘를 영양에서 생식으로 돌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면은 이 문제 해결되겠죠.
그럼 얘는 고온의 양은 뭐예요? 차광이라든가 차광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 가르쳐야 되겠고, 차광도 역시 환경관리죠. 많은 척과의 공동과는 뭐예요? 광과 잎의 크기와 과일의 균형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주는 걸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같은 공동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그러니까 증상을 보고 먼저 진단이 들어가고, 진단하면 각 솔루션들은 다 다르다는 거죠. 방법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 네 가지를 분류해서 할 수 있으면은 15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일반 재배사들은 알려주면은 5년 차들은 이렇게 알려주면 금방 해요. 10년 차이든 알아요, 자기들. 10년 되면. 5년짜리가 되면은 알려주면은 아 이렇게 그런 거야 그러면은 금방 알아서 자기들이 해결해요. 그다음부터. 1년짜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지. 10년짜리가 하라는 대로 이제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몰라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 얼굴과라고 하는데 얘는 아까 얘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요게 뭐라고 했어요? 영양과대의 공동과라고 했잖아요. 요게 생기면은 얘도 생길 수가 있다 이게. 이건 뭐냐면요. 근본적 원인은 붕소에 의한 문제라고 해요. 붕소결핍. 근데 붕소결핍이 왜 오느냐? 붕소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고온일 때도 그렇게 붕소의 양분이 꽃으로 못 가서 그래요. 화를 분화하는 쪽에 못 가서 그런 건데 이 붕소가 못 간 이유가 뭐냐면요. 영양이 너무 과다하면은 질소가 너무 세지면 붕소가 상당히 덜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게 발생할 수도 있고 온도가 너무 고온이어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발생하는 이유가 저온이면서 약광이면서 지하고 습도가 높을 때 다량으로 발생하는데 이게 붕소가 결핍이긴 하지만 붕소가 실제로 결핍된 게 아니라 다른 환경적 요인으로 그렇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영양 과다의 기준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붕소 결핍이긴 한데 그러면은 보시게 되면은 모양들이 다 이상하잖아요. 다 다르죠. 이렇게요.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게. 이건 전부 다 우리가 저도 모르겠어요. 캣페이스로 영어로 그냥 캣페이스라고 써 있어갖고 그냥 얘가 왜 고양이 얼굴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도 그냥 번역하다 외국 네덜란드 걸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고양이 얼굴과라고 저희도 부르고 있는데 아무튼 붕소결핍과 관련이 있다. 그럼 여기다 붕소비료 좀 돼야 안 돼요? 진단은? 안 되죠. 안 되죠. 이건 뭐 해야 돼요? 세력 조절해야 되겠죠. 세력이 너무 세지지 않게 균형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지하부 수분이 너무 높으면 건조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파리 광량이 약하면 이파리를 좀 따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조절이 되겠죠. 온도가 낮으면은 평균 온도를 조금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책에 우리가 이제 붕소결핍을 딱 써버리면은 사람들이 붕소를 갖다 연면시비를 해요. 아무 쓸데없는 효과도 없고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난연과라고 해요. 과일이 찌그러져 있죠. 이게 막 두 개가 붙은 거예요. 꽃받침을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8장. 토마토는 원래 5장에서 6장이 원칙이에요. 7장까지 정량, 그래 조금 찌그러진 게 나오는데 8장이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마 시장에 나가서 토마토 비품과를, 그러니까 정상과가, 그러니까 일반 상품과가 키로에 한 8,000원 팔고 있으면은 이런 놈들은 아마 2,000원짜리 주스용으로 팔고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3,000원짜리 이렇게 더. 멍대 지장 없어요. 찌그러졌는데 이게 왜 생겼느냐? 농약 피해가 아니라 얘도 붕소 결핍이다. 얘도 꽃에 영향을 줘. 꽃에 붕소가 적게 들어가서 꽃이 분화될 때 붕소가 충분히 가지 못해서 결핍이 난 것들이 화분에 영향을 준 건데 얘는 꽃이 피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꽃이 필 때 이미 얘는 기형과가 될 것인가 말 건가. 아까 고양이 얼굴과도 될 건가 말 건가 결정이 나 있어요. 이미 꽃이 필 때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들은 붕소 결핍이긴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붕소가 꽃으로 못 가서 그런 거잖아요. 화 분화기 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세력을 맞춰줘서 붕소가 꽃으로 갈 수 있게 세력을 약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하부의 수분을 건조하게 만들고 온도를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잎을 좀 따주고 하면은 이 문제 해결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잎을 딸 건가 지하부의 습도를 맞출 건가 지금 온도를 높일 거가 해서 볼게요. 제일 먼저 할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게 수경재면 흙급을 건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안 들잖아. 비료값이 오히려 안 들죠. 돈이 오히려 안 들죠. 지하부를 건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잎 따는 거. 난방하는 거 골라야 돼요. 난방을 받는데 잎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난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잎의 개수가 많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잎을 짜면 그러겠죠. 왜냐면 잎을 따는 거와 난방을 하는 거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발생하죠. 비용이. 인건비가 발생하고 난방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정확하게 잎을 딸 것인가 난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두 개 다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거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10년짜리 이제 10년째 되는 흔히 말하는 재배사가 되겠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연봉 1억짜리 이제 재배사들. 그 다음에 이거 배꼽선거라고 불러요. 배꼽선거 되게 들고 당연하죠. 보면은 배꼽선거라고 하니까 토마토나 여러 과채류에서 제일 큰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이 배꼽선거거든요. 이 배꼽상을 보게 되면은 이게 반질반질하기도 하고 옆구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진짜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것들 이렇게요. 이거 전부 다 배꼽선거라고 하는데 이 배꼽선거는 칼슘의 결핍이 원인이라는 건 다 알고 누구나 알거든요. 근데 칼슘 결핍은 토마토에 하나일까요? 파프리카 하나일까요? 모든 과채류에서 배꼽선거, 그러니까 칼슘의 결핍에 의해서 과일에 문제되는 것은 모든 과채류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다. 사과도 그래요. 과일 아니고 그건 나무잖아요. 사과도 그렇고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가지 뭐 다 그래요. 다 온다는 거 있더래요. 이게 적고 많음의 차이가 있을지 다 온다는 거 있더래요. 그러면은 이 칼슘의 결핍이 왜 왔을까를 좀 볼게요. 이거는 설명 안 했네. 이건 칼슘 결핍은 바로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환경제와 배울 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수업을 하겠지만 1학기 때 배울 때 뭐라고 배웠죠? 어떤 영향이 제일 크다고 했어요? 제일 1번 원인이 광량, 2번 원이 건조함, 3번 원이 온도라고 했었죠. 뭐예요? 광량이 세다는 얘기는 뭐다? 증발량이 많아져야 된다. 증발량이 많은데 과일과 증발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과일 증발량이 많아지면은 과일에서 증발이 없기 때문에 2% 너무 많은 물이 가서 우리가 배꼽 과일로 양분이 못 가게, 그러니까 과일로 물이 못 가게 되면 양분이 안 가기 때문에 바로 결핍 증상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또 하나가 공기가 너무 건조할 때 이거는 이제 광과 건조함이 붙어버리면 더 심해져요. 공기가 건조하다는 얘기는 잎에서 같은 에너지 물을 더 많이 뺏어간다는 거죠. 물을 많이 뺏어가게 되면은 과일로 갈 물이 없어짐에 따라서 배꼽서가 나올 수 있다. 또 하나는 절대적인 물의 양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건 병과 이제 이쪽에 관련된 얘기인데 지압의 뿌리가 발달 안 됐다. 예를 들어 내가 초기에 뿌리 발달을 못 시켰어요. 그랬더니 관광기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절대 물량이 부족함으로써 바로 배꼽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칼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칼슘은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고 뭐가 문제다? 물이 과일로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배꼽선가 나올지 말지 결정한다. 그러면 내가 뿌리가 약해요. 그럼 차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서 증산량을 줄여야 되고 반대로 좀 뿌리가 좋으면은 조금 더 광을 더 많이 줘도 물이 과일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증산이 이제 너무 세도 배꼽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장마철에도 배꼽서가 나와요. 장마철에는 어때요? 습도가 높죠. 그리고 광도 약해요. 근데 왜 나올까요? 이때는 습도가 너무 높아서 식물이 증산을 못한다. 식물이 증산을 못하면 뭐예요? 칼슘이 과일로 가지 못한다. 그래서 장마 끝나고 나면 배꼽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봄에는 3월 말부터 막 나와요. 왜냐면 3월 초에 촉과된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3월 말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장마철 끝나고 나면은 그때 배꼽서를 무작위 나오는데 그거는 장마철에 증산작용을 제대로 못해서 배꼽서가 발생한다. 그래서 식물에 뭐가 관련있다? 과일로 물이 가냐 못 가냐 가면은 배꼽선거가 안 나오고 못 가면 배꼽선거가 나온다. 그럼 우리가 환경 제어를 통해서 과일로 물이 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잎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잎을 훑어준다. 저는 3월 달에 보통 12월 1월에 정식 들어간 토마토들은 3월 되면 일화방 밑으로 다 훑으라 아랫잎 다 훑으라고 그래요. 왜냐? 2월 때 심은 것들 아랫잎에서 증산량이 너무 많아지면은 위로 물이 못 가서 새로 만들어지는 과일에서 배꼽서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랫잎을 제거하라고 해요. 왜냐? 아래에서 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로 물을 갈 수 있으면 배꼽서가 안 나오고 과일로 못 가면 배꼽서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배꼽서가에서 이제 우리가 칼슘을 공급을 더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칼슘 비료가 굉장히 싸요. 질산칼슘 엄청 싸거든요. 비료 중에서도. 그리고 인건비나 과일의 가격에 비해서 칼슘 비료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칼슘 비료를 많이 넣었을까 적게 넣었을까 땅에 지금 현장에 있어 실제로 너무 많아요. 칼슘 비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땅속에. 그러다 보니까
수경 재배는 양의 조성표에서 충분히 공급하고 있고요. 토경 재배조차도 이미 땅속에 충분한 칼슘은 들어있다. 왜냐 사람들이 칼슘 배꼽 나온다니까 계속 칼슘을 넣어갖고 칼슘이 이미 과잉 상태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배꼽사가 나온 이유는 단지 칼슘의 부족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물이 어디로 못 갔다? 과일로 못 갔기 때문이다. 그 가로치고 될 때 뭐라고 하면 돼요? 이제 가로치고 뭐가 과일로 못 가서 배꼽사가 나왔다. 이렇게 뭐예요? 물이라고 하면 되겠죠. 물이 못 가서. 그 보면은 그 배꼽사가 증상이 어때요? 단일 증상인가요? 아니요. 엄청 많죠. 그래서 뭐 이 배꼽사를 저기 하나 사진 찍어놓고 얘기하기가 뭐 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랫동안 보게 되면 공통점을 알게 돼요. 어떤 증상들의 공통점.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결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이 마그네슘 결핍에 대해 얘기를 보게 되면은 마그네슘은 말 그대로 마그네슘을 빼서 생장점으로 옮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랫잎이 노랗게 돼요. 마그네슘은 이동이 잘 돼요. 그러니까 생장점이 노래질까요? 아래쪽이 딱 노래질까요? 이동이 잘 되니까 아래쪽이 노래지겠죠. 마그네슘 빼다가 위로 옮기니까. 근데 실제로 양분의 마그네슘 결핍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실제로 마그네슘 흡수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그로스 모틀 스팟이라고 해서 이제 마그네슘 결핍과 같은 증상으로 보는데 얘가 왜 생겼느냐면요. 바로 여기 이파리가 이제 중간에 노래지죠. 그러다 이렇게 변하는데 이게 왜 생기냐면은 지하부가 습도가 높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광양에 비해서 지하부 습도가 높을 때 일부 지역에서 바로 그로스 모틀 스팟이라는 증상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일종의 마그네슘 결핍 일종인데 얘를 마그네슘 결핍처럼 마그네슘 처방하면 해결될까요? 안 되죠. 지하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광을 많이 받게 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잎을 따줘도 되고. 요거를 갖다가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하는데 냅다 밑에다 마그네슘 넣어주게 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분 결핍을 갖다 뭘 봐야 된다? 얘도 환경적 요인이죠. 양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양분이 흡수가 저해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컨설팅 할 때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마그네슘 뿌리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당신네는 구역을 보니 기둥 밑에가 심해요. 기둥 밑에가 심하다는 얘기는 들어보고 드리퍼를 지금 보면 똑같이 5개씩 꼽았는데 요 기둥 밑에는 무거우니까 하나를 빼주세요. 4개 놓으면 물이 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 잎도 많아요. 잎을 중간중간 솎아주세요.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되겠죠. 거기다가 마그네슘 열면 사포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돈 들어가고 노동력 들어가고 오히려 작물이 더 망가지고. 그래서 아주 극단적 B급 C급들은 마그네슘 뿌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마그네슘 연면살포가 돼요. 이 약광기 때 연면살포면 어떻게 돼요? 잎에 물 묻으면 작물 망가지게 더 망가질 확률이 더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마그네슘 결핍도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분 결핍 증상을 볼 때 뭘로 봐야 돼요? 칼슘 결핍도 그렇고 마그네슘 결핍도 그렇고 바로 환경과 연관돼서 봐야 되죠. 환경과 연관돼서 우리가 결핍을 확인하자. 그 다음에 지하부의 뿌리가 약한 것도 뭘 본다? 근권의 환경과 지단부의 환경을 봐서 환경에 의해서 뿌리가 발달이 안 된 거지 뿌리 발근제를 안 넣어서 뿌리 발달이 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 발달을 시키면 그러니까 뿌리 발달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광기 때는 지하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야 돼요. 건조하게. 지금 여기는 그 물방울 피해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이제 2,3중에서 비닐에 이제 2,3중 비닐에서 떨어진 물에 의한 역병 피해인데요. 이거 보게 되면은 일단은 증상은 잿빛곰팡이 피해예요. 근데 잿빛곰팡이 왜 나는가를 보게 되면은 잿빛곰팡이는 1학기 때 배우셨죠? 죽은 조직이 산다고 했어요. 역병균이 들어가서 죽은 조직을 만들었어요. 죽은 조직을 만드는데 잿빛이 붙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은 비전문가, 근데 B급들이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잿빛곰팡이라고 진단해요. 한 번 더 나간 사람은 역병이라고 진단하고 잿빛이 붙었다고 해요. 우리가 더 나가야 되겠죠. 역병은 뭐가 있어야 돼요? 물방울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서 파이프가 이제 개폐기가 올라가서 파이프가 멈추게 되면은 건치식 같은 경우 물이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수직으로요. 왜냐면 딱 멈추면은 따닥 하면서 물이 떨어져요. 그럼 어때요? 요 물방울이 여기 맞게 돼요. 여기 맞게 되면은 바로 꽃에 역병이 발생하고 역병에 의해서 잿빛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역병약을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바로 이 파이프의 위치를 변경해야 되겠죠.
꽃을 피해서 떨어지게 해줘야 되겠죠. 이걸 해결 안 하면은 계속해서 또 발생을 하겠죠. 단순히 그냥 역병입니다 하면 어때요? 제피코파이드 하면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죠.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인은 바로 또 뭐에서 온 거예요? 환경의 문제였죠. 환경적으로 물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조를 해소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컨설턴트가 150만 원인지 알겠죠? 예. 우리가 이게 하나 해결할 때만 돈이 몇 천만 원이 더 들어오니까 내가 그걸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분들이. 요것도 물과 관련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요 구역에서 이 비엘에서 물이 떨어져요, 이렇게요. 그래서 왜 떨어졌나를 봤어요. 여기도 요 구역에서 발생하는데 역병이 그래서 왜 발생했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이유가 있더라고. 이 농장주가 그 당시에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그 추울 때 피복제를 덮었거든요. 추우면은 비닐이 어때요? 경화가 돼 있죠. 경화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충분히 땡기지 않은 상태에서 주름이 잡혔던 그 구역에. 그러니까 주름이 이렇게 잡히면 어떻게 돼요? 물방울이 결로가 생겨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있으면요. 결로수가 이렇게 해서 이 아래로 만나서 아래로 뚝 떨어지겠죠. 요 구역이 계속 떨어진 자리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제 일단 가고 이제 잡기가 끝나고 하면 위에 올라가서 비닐을 일자를 뜯어낸 다음에 그걸 평평하게 다시 해서 재조립하지 않으면은 이 구역에서 계속해서 역병이 발생하겠죠. 역병 약을 뿌려서 해결될 문제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바로 이 구조물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생긴 거라 구조물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이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온실을 시공할 때 잘못 시공한 거죠. 한번 말해서 비닐 피복제 교체 때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서둘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온실 수리하거나 특히 피복제 교체는 우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사람을 미리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구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 피복을 교체할 걸로 계산했으면은 내가 이제 어차피 6월에 잡기가 끝나면은 6월부터 8월까지 하고 8월 중순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부터 7월 초 장마철 전까지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8월 초에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때 날짜를